태양 기후학교 오늘은요. 데이터 센터와 특고압선 전자파 위해성에 대한 대책 입법을 발의한 현직 국회의원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갑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의원님 오늘의 기후 프로그램에 처음 나오시는데 네네.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린다면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좋은 프로그램 이렇게 나오게 돼서 좋습니다. 오늘의 기후와 같은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양에서도 가장 동안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안갑 국회의원입니다. 아, 동안도 동안. 네. 예, 제가 세 아이의 아빠인데요.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고생하셔서 물려줬고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마찬가지였고 네네. 저도 우리 세 아이한테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려고 정치하는 건데 네. 그렇지 못할 개연성이 꽤 높습니다. 아, 지금요? 예,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나쁜 기후 환경에서 살게 될 개연성이 지금 이대로 가면 높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아버지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후하고 환경 그다음에 안전 이런 문제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늘 기후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도 기후에 관심 많은 국회의원분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구법학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습니다. 지구법학이 뭐냐면 지구에 있는 이런 자연 환경을 법인격을 부여하는 다 권리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뉴질랜드나 인도에서도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번 총선에서도 그런 의제를 좀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예. 안양 동안갑. 동안인 분들이 가장 많이 사시는 동안갑 민병덕 의원님 이번 총선 정책 공약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민 의원님 모신 건 요즘 관심 많은 전자파 문제, 데이터 센터와 특고압선 전자파 불안감에 대해서 대책 입법을 발의하셨다고 해서요. 그 내용을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기후 퀴즈 정답 의원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문제가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한 데이터 센터 한 곳이 6,000세대 분량의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전기를 쓰다 보니까 주변에서 전자파 걱정도 나오는데요. 2029년까지 지어지는 신규 데이터 센터 중에서 무려 61.2%인 390개가 이 지역에 지어집니다. 이 광역지자체는 어디일까요? 1번 서울특별시, 2번 경기도. 이게 문제였잖아요. 의원님 정답은 몇 번인가요? 왜 웃으시나요? 제 안양이 있는 경기도입니다. 네, 안양 동안갑이 있는 경기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답글 중에서 최숙자님. 경기도에 사는 주민으로 걱정은 많이 되지만요. 그 센터가 만약 재생에너지로 사용된다면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상학님은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큰 건물로 건설되는데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자파 걱정을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9120님 새싹 문자 보내주셨네요. 경기도 제가 살고 있는데 걱정됩니다. 여기 9991님이 어떻게 보내주셨냐면요. 경기도 안 좋은데 저는 거래처 선물 돌리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무려 50군데라 내일까지 다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경기가 좋아질까요? 경기도 좋아져야 다른 도시도 좋아지겠죠. 이렇게 답을 보내주셨는데 경기도 보내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훌륭하시네요. 네. 아, 그런데 새롭게 만들어질 데이터 센터 중에서 61.2%가 경기도에 만들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얼마나 지어지고 경기도에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건가요? 그러게요. 좀 전에 답 주신 분 중에 재생에너지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이분이 계시는데 전자파는 전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요. 재생에너지나 아니나 상관이 없는 거죠. 조금 이따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재생에너지로 하는 방법이 조금 더 좋은데 전기를 재생에너지가 발생되는 그 근처에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더 낫겠죠. 괜찮은데. 또 하나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서는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 서버 컴퓨터만 많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낙관적일 수 없다. 예. 이래도 저래도 전자파는 걱정해야 예. 될 문제다. 경기도에 데이터 센터가 아주 많이 들어서 있고 앞으로도 훨씬 많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뭐 경기도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한 80%가 들어선다고 하거든요. 수도권의 80%요. 예, 뭐 서울, 인천, 인천. 경기 이렇게 해서 29년까지 80%가 들어선다고 해요. 네네. 732개. 아. 엄청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자파 걱정을 하고 이게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안양에서도 네. 데이터 센터가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이게 데이터 센터야? 나중에 알게 네, 되죠. 그런 거고 아.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 여기에 엄청난 전력이 들어가잖아요. 네. 15만 4천 볼트의 전력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 네. 송전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발전소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오는 송전선. 이게 15만 4천 볼트입니다. 그러면 이 송전선로상에 있는 곳들에서도 다 이 전자파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거죠. 생기고. 예. 그래서 안양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이미 전자파 이 데이터 센터는 지어졌고 송전소는 이미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걸 다 헐을 수는 없고 네. 막을 수는 없어서 결국은 이 송전선 위에 전 구간을 차폐판을 하는 걸로 LG 데이터 센터에 있는데 LG 데이터 센터 차폐판을 몇백억을 들여서 하는 걸로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가 됐나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과 이제 저희 정치권 그리고 시청 그리고 기업 이렇게 다 합의를 봐서 올 초에 이제 공사를 할 겁니다. 근데 미리 좀 알았다면 그러게요. 좀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제 주민들께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이 데이터 센터가 반드시 이곳에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것 하나. 두 번째는 송전선이 꼭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맞아요. 이런 곳을 거쳐야 될 필요가 맞아요. 있나. 조금 맞아요. 돈이 덜더라도 우회하는 방안이라든지 네. 조금 더 깊이 묻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돈이 덜 들었을 텐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어진 거지만 이제 차폐판을 해서 전자파가 밖으로 나오는 걸 좀 막아주는 건가요? 공사를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네. 돈이 더 들어가네요. 네. 그걸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작년에 발의하셨다는 대책 입법은 어떤 해결책을 담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전에 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반영해라라는 요소고 만약에 반영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반영하지 못하는 사유를 공개해라라는 법안 하나 하고요. 네.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네네. 그렇게 하는 법안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지어진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것을 이제 과기부 장관한테 이것을 관리하게 하고 그 관리에 따라서 이게 수치를 넘어간다고 치면은 운용을 제한하거나 네. 정지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장관이.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기준이 네. 기준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위해한 전자파인가는 기준이요? 우리나라는 833밀리 가우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4밀리 가우스. 4밀리 가우스. 잠깐만요. 이게 뭐 10배 이런 차이도 아니고 네. 그럼 이건 엄청난, 200배 차이인가요? 엄청난 208배. 네, 200배네요. 넘네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4밀리 가우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833밀리 가우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다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발 시대에 개발의 논리만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네. 인체에 대해서 이게 유해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아직 입증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안양시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기관에서도 그렇고 유해하다는 입증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저희는 안전하다는 입증이 없다. 그럼 좀 더 신중해야 된다. 네, 네. 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저 집 구하러 요새 다녀보면 여기 같은 평수인데 왜 집값이 이렇게 싸지? 보면 옆에 송전탑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네네. 기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위에 한 게 거예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여기 사니까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서 이사를 나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송전탑하고 대형 송전탑하고 이게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거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 전자파 위해 기준을 어디까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우리가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몇이 네.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세계보건기구는 4밀리가우스라고 한다. 네. 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 기준을 세우기 전까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송전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안심지대, 민감지대를 설정을 해서 거기는 우회하도록 하거나 네. 거기 안에서는 깊이 파거나 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다들 좋아할 것 같은데 네. 내심 다들 좀 겁을 먹어요 이거를.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는 없으니까 거예요. 또 아프니까 또 누가 이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 입장은 네. 제 법안에 대해서 이거 과도한 규제다. 과도한 규제다. 과도한 규제다. 이 입장만 내고 있어요. 네. 저는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실은 과도한 규제일 수 있으나 이 기준 자체를 빨리 정해야 됩니다. 네. 빨리 정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죠. 왜 우리나라는 처음에 이 기준을 이렇게 높이 잡았을까요? 한참 개발 시대여서 그랬던 걸까요? 그렇게 이게?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안양에서 같은 경우는 우리 안심조례를 만들었어요. 전자파 안심조례. 안심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지금 법이 없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할 수는 없어서 네. 권고사항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시설, 청소년 시설 네, 네. 이런 데를 민감 시설로 규정을 하고 그 경계 내에서 뭐 30m 이내에서는 송전선을 우회하거나 네. 또 깊이 파거나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공은 그렇게 하고 네. 공공시설일 때에는 그리고 그러지 않을 때에는 권고하고 권고안으로라도.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일응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게 빨리 입법화가 돼야 이제 그게 조금 더 강제 그렇죠. 조항이 될 텐데 언제 입법화가 될까요, 이게? 정부의 태도가 지금 이걸 과도한 규제라고만 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엄청난 논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내놓은 지가 지금 한참 됐는데 네. 정부의 입장 검토 보고서에 보면 정부의 입장은 과도한 규제라고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좀 있으면 끝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논쟁이 그때까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약간 의문이에요. 네. 뭐 총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총선에서도 우리 주민들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해 주시고 저도 네. 하고 그러면 5월 28일 이때 전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 안 되더라도 저로서는 다음 국회에서 네. 제가 하든 누가 제가 뭐 재선 되면은 당연히 제가 네, 네, 책임지고 네.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내년 다음 국회에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네. 부분입니다. 매듭을 지어야 된다. 예. 아니 수도권의 80%가 지금 생길 계획이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김동연 지사님한테도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용역을 하셔라. 국가에서 안 하면 지자체에서라도 해야 된다. 되지 않겠나. 네.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390개 데이터 센터가 경기도에 건설된 것 예정이라고 보는데 그게 또 이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 시설이잖아요. 반도체 밸리도 남부에 들어선다고 하고 그 데이터 센터 건립되면 진짜 많은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될 텐데요. 여기 3769님이 수도권에만 925개를 짓는다고 들었는데요. 원전 40기가의 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기는 어떻게 감당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수도권에 원전을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원전 지으면 예. 진짜 그리고 시끄러워지겠죠. 지금 이제. 이 넷제로 시대로 가고 있는 네, 네. 상황에서 화력 발전소를 더 할 짓는다는 수도 것도 없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네, 네. 저는 뭐 시아오라든지 이런 데 네. 태양광 또는 풍력, 수력, 조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그 해남에 네. 솔라시도라는 기업 도시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 이제 간척지인데 네. 거기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엄청나게 크게 해놨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네네. 우리 경기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할지. 분들하고 네. 같이 차를 타고 네.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해요. 데이터 클러스터. 전기를 많이 생산하니까 그 바로 옆에다가 데이터 데이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생산하는 곳 가까이에 데이터 센터들을 둬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전기가 재생에너지든 원전이든 화력이든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송전하는 여기에서 전자파가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네네. 왜 이것을 따로 떨어져 놓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가까운 곳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보관하고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데이터 네네. 센터가. 네. 예. 저는 그래서 전기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그것은 재생에너지로 하고 그 생산되는 곳에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수도권에만 이렇게 많이 짓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전기 여기 화성시 정병훈 님도 전기 시설이 부족합니다. 경기 용인 평택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시설을 증축하려면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남쪽 지방 전력이 남아도라도 이렇게 다들 전기 걱정을 하시는데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또 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 다 묶어서 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저는 우리가 전기를 송전하는 과정에서 네. 많이 전기가 이뤄지게 되고 유실이 되고 전기도 예. 그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태양의 도시 원전 하나 줄이기 이런 운동들을 했었어요. 네. 아파트에 태양광을 각 집마다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안 하나. 네.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와 같이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만드는 곳에 있어야 된다. 가까이로 가야 된다. 예, 가까이로 가야 된다. 흔히들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수도권이니까 수도권에 많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곳이 반드시 그 옆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중요한 수도권에 것은 있어도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저는 경제적으로도 훨씬 낫다. 더 안전하고 예, 네. 이런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많은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제일 처음에 서두에 저희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은 네. 환경이거든요. 네. 환경적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을 물려줘 놓고 아버지가 정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근데 그 세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지금 당장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데이터를 비롯해서 환경과 관련한 것은 당장 해요. 함께 해요. 이 구호를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오늘의 기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국회에서는 뭐 하나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오늘 국회에서 뭐 하고 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인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 국회의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네. 지난 25일에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백령도 북쪽 해안에서 밍크고래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이게 사람이 죽인 걸까? 바닷속에서 저절로 죽은 걸까? 근데 고래는 죽으면 속으로 가라앉는다고 하던데 왜 뜬 거지? 막 여러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때 상황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난 1월 25일 낮 12시 49분경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백령도 북쪽 해안에 자초됐다는 연락을 받고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 자초된 밍크고래가 발견된 현장에는
밍크고래를 신고한 어민과 백령 면사무소, 백령 해경파출소, 백령도 전박이물범 생태환경협의체, 그리고 인천녹색연합 그 환경물범 시민사업단에서 같이 그 방문해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자초가 확인된 밍크고래는 암컷이었고 길이가 7.4m, 둘레가 약 5m였습니다. 이 발견한 날인 1월 25일에 앞서서 며칠 동안 백령도 일대 날씨가 강풍과 높은 파도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 표류하던 밍크고래가 이때 풍랑에 휩쓸려 백령도 해안으로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되었고요. 영하의 기온이다 보니까 이때 자초된 밍크고래 상태는 양호한 상태였고 해경에서 금속 탐지기와 유관 검사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포획과 같은 외관상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해경으로부터 이 밍크고래 사체를 인수받은 백령 면사무소에서 지역의 진촌 어촌계 등의 협조를 받아서 육상으로 옮겨서 매립 조치를 했고요. 네. 그 당시에 밍크고래 유전자 분석을 위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로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왜 죽었는지 폐사 원인은 어떻게 결과가 나온 건가요? 이게 해경에서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서 보통 네. 작살의 흔적 여부 등 기본 조사를 하는데요. 백령도의 경우도 그 기본 조사를 마치고 매립 처리를 진행한 상황이고 그 외로 추가 부검을 진행한 게 아니다 보니까 네. 폐사 원인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래연구소의 DNA 분석도 현재 분석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고요. 네. 지금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그 밍크고래 백령도 해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던 사진이 보이는 라디오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22일에도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또 그물에 걸려서 죽었다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죽은 채 발견됐다. 그물에. 죽은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린 거죠. 근데 이렇게 밍크고래가 죽은 상태로 발견되는 소식이 자꾸 들리는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어떤 공통적인 요인이 있는 걸까요? 밍크고래는 우리 바다에서 매년 70에서 80여 마리가 혼액되어 유통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대형 고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밍크고래 먹이 생물이 여름철에는 먼바다까지 분포하기 때문에 먹이를 따라 주로 먼바다로 이동해서 하다 보니 연안에서 혼액되는 개체수가 좀 감소한 반면에 겨울철에는 이 밍크고래 먹이 생물들이 연안 쪽으로 모여들어 밍크고래도 이제 먹이 따라서 연안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안에 설치된 어구에 혼액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겨울철에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렇게 연이어서 발견된 게 아닐까 우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먹이를 찾아서 겨울에는 연안 근처에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발견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경북 포항이나 백령도 양쪽 모두 이제 불법 포획한 흔적은 없고 백령도는 사인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모르고 그러는데 말씀하시면서 밍크고래가 국내에서 유통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양쪽에서 고래 사체를 그러면 유통을 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고래에 대한 상업적 포경은 전면 금지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업 과정에서 발생한 혼액된 고래나 또 해양 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가 아닌 경우, 얘는 이제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이 혼액된 고래에 한해서 그 유통 판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어업 과정에서 그물에 걸려서 혼액된 경우에 위판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최근 경북 포항에서의 경우는 그물에 걸려서 혼액된 밍크고래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2023년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초와 표류된 모든 고래류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연구와 교육력으로 요청한 경우 외에는 폐기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백령도에서 자초된 밍크고래의 경우는 이 개정된 법에 따라서 폐기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경우가 좀 달랐습니다. 아, 그물에 잡혔냐, 해안에 좌초가 됐냐, 그 차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불법 포획은 금지돼 있는데 불법 포획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위판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불법 포획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경우인데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또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밍크고래이다 보니까 네. 이 높은 가격에 판매되다 보니까 의도적 혼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물을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고래를 잡는다면 이를 확인할 길이 없는 문제가 그 안에 또 놓여 있죠. 무엇보다 이렇게 유통이 허용되다 보니까 매년 불법적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해서 유통하는 사건도 적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높은 가격에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사실 세계적인 멸종위기 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70에서 80여 마리가 혼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밍크고래에 대한 이런 규정을 악용한 불법 포획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고래류를 유통하고자 할 때는 위법 행위 조사를 거쳐서 해경에서 발급한 처리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또한 이 해양 포유 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처해지고 또 불법 포획된 고래를 소지, 유통, 가공, 보관하거나 또 판매할 경우 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징역이나 벌금형이 있어도 불법 포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아, 예. 3769 저희 청취자분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어망에 걸린 고래는 불법 포획이 아닌 경우에 판매가 가능하다는데 백령도에서 죽은 고래는 유통이 안 된 건가요? 하셨는데 선생님 말씀이 2023년에 제정된 법안으로 좌초나 표류된 고래는 판매를 할 수 없다. 그렇죠? 네, 개정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건 판매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또 밍크고래가 뭐 보호생물로 지정돼 있지 않다는 말씀도 주셨어요. 또 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도 있고 그러면 불법 포획을 할 때 지정되지 않은 고래를 잡으면은 또 이게 어떻게 잡힌 건지 모르고 유통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는 기준이 뭐기 때문에 밍크고래는 거기에 못 들어갔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만 밍크고래를 그럼 보호종으로 하지 않는 걸까? 외국에서도 보호종으로 다 하지 않는 걸까? 이런 게 궁금한데요. 네. 고래류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그 상업적 포획이 금지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해양수산부가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유종, 또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또 학술적이나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종, 또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종들을 해양 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양 포유류 21종, 무척주 동물 36종, 또 해조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6종, 조류 16종 등 포함해서 총 91종이 해양생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또한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되는 고래류가 총 35종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지난해 2월 22일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그 참돌고래와 낫돌고래 두 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추가 지정되면서 고래류의 경우는 총 15종이 이렇게 혼액될 경우에도 입판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우리나라 주요 서식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밍크고래, 참돌고래, 낫돌고래, 남방 큰돌고래, 상갱이 이렇게 5종의 고래 중에서 밍크고래만이 해양보호생물로 미지정된 상태입니다. 이게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래 고기의 대부분이 밍크고래이고 또 현재 밍크고래의 유통과 판매가 합법적이다 보니 밍크고래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될 경우에 유통과 판매를 금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액될 경우 이 수천 수억 원에 달하는 밍크고래가 이렇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될 경우 그에 따라 이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네. 또 이전에도 해양수산부가 밍크고래를 이렇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자 추진한 바가 있었으나 네. 관련 업계의 반발로 좀 철회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판매가 되면서 관련 업계 반발로 철회가 되고 하는 거지 밍크고래는 너무 많아서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군요. 네, 그런 국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이죠. 네. 저는 혹시 밍크고래가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이건
지정을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밍크고래도 보호종으로 지정을 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관련 업계의 반발로 안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고래에 대해서 좀 보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오늘의 기후에 나온 전문가분들이 한 서너 번 말씀을 하셨어요. 몇 달 동안. 해양 생태계에서 아주 고마운 존재다. 한 마리가 평균 33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이건 매년 나무 1,500그루가 흡수하는 탄소량과 같다. 그리고 고래는 이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한 상태로 깊은 바닷속으로 잠기면서 죽을 때 그렇게 떠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흡수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꼭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고래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최근에 특히 기후변화, 기후위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이제 고래에 관련된 관심과 주목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국제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그 조사를 하면서 이제 이 고래 한 마리가 평생 흡수하는 이산화탄소가 평균 약 33톤이라고 이렇게 네. 말을 하면서 이 고래가 지금의 시기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해주는 거대한 탄소 저장고다, 네. 기후위기 해결사라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고래가 있는 곳에 식물성 플랑크톤 양이 계속 증가한다라는 사실도 같이 확인이 되면서 이 식물성 플랑크톤은 지구에서 가장 작은 생명체인데 로 알려져 있는데 이 탄소 포집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래 배설물에는 철분과 질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이 고래 배설물을 식물성 플랑크톤이 먹다 보니까 고래를 중심으로 한 그 고래가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기후위기 시대에서 우리가 해양 생태계를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고래를 비롯한 해양 포유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생명체라는 인식의 전환과 어떤 법, 제도, 정비 등을 통해서 보호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앞서 밍크고래 이야기도 했지만 이런 고래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시민환경연구소가 지난 2022년에 조사한 이 해양 포유류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응답자의 85.5%가 이 고래류를 포함한 해양 포유류의 보호를 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답했고, 72.9%가 고래 고기 판매도 반대한다고 또 답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사회의 이 고래류에 대한 보호 추세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2017년에 해양 포유류법을 개정한 미국의 경우는 이 고래 등의 해양 포유류를 보호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2023년부터 제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죠. 네. 3769님이 상괭이는 죽은 경우에도 폐기를 하더라고요 했는데 이 상괭이가 돌고래 종류겠죠. 이 경우는 네, 보호종인 거죠, 선생님 그럼. 네,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 끝으로 그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를 아주 많이 바꾸고 있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황해 물범 시민사업 단장님으로 활동하시면서 직접 느끼시기에 이 해양 생태계가 어느 정도 급변하고 있는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 해양 쓰레기가 밀려오는 그 아주 현장의 생생한 그런 것도 같이 보고 있으면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사실은 밍크고래 이야기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고래 등을 포함한 해양 생태계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고래나 물범 등의 멸종위기에 처한 그 많은 해양 포유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 환경단체나 해양생태계 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 연구 조직 등에서
우리나라에선 아직 제정되지 않은 이런 해양 포유류법 제정을 위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후 변화 완화와 해양의 그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2023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생태계 보전을 위한 일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사실 어렵지만 또 시민의 이런 관심이 국가적인 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또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이나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을 통해서 해양 생태계를 같이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양 보호구역 또 그 이제 해양 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당부를 해주셨는데요. 애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질문은 아까가 마지막 질문이었고 지금 해양 보호구역을 이렇게 하면 모든 해양을 다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마무리로 저희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사실 지금의 제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그 네. 느끼는 어떤 그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해양 생물, 특히 고래류를 포함한 대형 포유류들에 대한 그 어떤 상업적인 이용에 대한 관점보다 이렇게 같이 함께 살아가면서 이 지구 생명으로 같이 살아가야 될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면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고 더 바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의 좀 나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작은 실천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한다면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깨달음이 많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정훈 단장님의 생생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